자, 공유화면 띄워드릴게요. 자, 화이트보드 보이시죠? 네, 지금은 이제 현대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를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가장 철학사에서 보면 가장 큰 기준은 이제 니체입니다. 그래서 니체가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모든 어떤 소위 절대적인 가치, 절대 기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무너뜨렸죠. 그래서 니체 이후에 현대는 모든 것이 이제 불확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중세처럼 중세는 정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답을 주던 신이 있었고 정답을 주던 성경이 있었는데 근데 니체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 니체 이후에 모든 것이 불확실한데 확실한 것이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뭘까요? 죽음입니다. 태어난 모든 생명은 반드시 죽는다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걸 두려워하죠. 이거는 확실하니까. 이에 대해서 인간이 보이는 반응은 이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광기 또는 광란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참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그래서 즐겨라. 이 생을 즐겨라. 아모르 파티. 이런 예. 아모르. 이거 김연자 씨의 노래죠. 이 생을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아모르 파티. 이와 같이 나오는 게 욜로. 욜로가 you only life one.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 그러니 즐겨라. 그래서 요거를 잘 드러낸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있습니다. 고민 말고 공감? 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방탄소년 BTS가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뭐 저축하지 말고 쓰고 싶은 데 다 써.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뭐 이런 노래 가사가 있는데 바로 요것을 잘 드러내는 이제 단어라고 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 스스로 삶의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그냥 막 뭐 즐겨라 부어라 마셔라 이러고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그래도 이 한 번 살아가는 세상 뭔가 뜻깊은 일을 하고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뭐 NGO 비영리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환경 뭐 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소위 이제 시민 단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환경 단체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요런 소수지만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지금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게 틀렸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법이나 제도나 종교가 모호해요. 모호합니다. 확실한 건 없어요. 절대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누가 지냐면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삶에 대해서 나는 이거를 선택하고 살겠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과 그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술을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겠다. 그에 따른 알코올 중독, 그리고 술로 인하여 생기는 병, 질병을 본인의 감당이 할 몫인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방황하는 거죠. 방황하는 개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자유롭기 때문이죠. 자, 요것이 이제 이 책의 전체적인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자, 오늘 4장은요, 그냥 이 4장만 봐서는 잘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고요. 이렇게 좀 철학사를 같이 함께 역사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이 책에 보면 이제 회의라는 말이 나오죠. 회의. 의심하는 거죠. 근데 진짜 맞나? 하고 의심하는 거죠. 자, 이 회의에 대한 얘기가 몇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회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고대에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피론입니다. 피론이란 사람, 이제 고대 철학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자유의 문제. 그래서 이제 플로티누스가 신액에서 잠깐 이제 고대 철학 정리해 보면요. 플로티누스가 그 이론론이었어요. 신이 있어요. 유출설이에요. 왜 이데아에서 어차피 분유해봤자 인간이 불완전한데 왜 이데아에서 굳이 불완전한 그 현실에 자꾸 자기를 분유하느냐. 이게 플라톤이 이제 이데아와 현실을 구분을 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은 없었죠. 그것을 플로티누스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접목해서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신은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그냥 자기 신 존재만으로 충분히 흘러 넘치기 때문에 흘러 넘치는 거죠. 유출설이에요. 그래서 유출설. 그래서 이제 뭐 이데아라고도 볼 수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표현으로 치면 형이상학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부동의 동자 제1원인 뭐 다양한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신적인 존재에서부터 흘러나와요. 근데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중간에 루스, 정신, 약간 뭐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어디로 흘러나와요? 영혼, 인간이죠. 인간으로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자연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그렇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 세계가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영혼은 인간인 영혼은 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늘 위를 생각을 하는 거죠. 플라톤식으로 표현하면 상기인 거고요. 요 상기해서 올라가고 싶은 것을 에로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올라가고 싶어 해요. 자, 그런데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어떻게 그러면 다시 이 신에게로 왔으니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돌아가느냐라는 방법으로 고대 철학에서는 3가지를 주장한 학파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토아 학파. 기억나시나요? 금욕과 절제. 신에게로 올라가려면 참아야 하느니라 모든 욕망과 그런 모든 하고 싶은 것들을 금욕하고 절제를 해야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신과 합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 에피쿠로스, 성경에도 나오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완전 반대죠. 스토아하고는 뭐였습니까? 쾌락이에요. 왜 참냐? 배고픈데 배고픈 거 억지로 참는다고 되느냐? 아니다. 배고프면 먹어야지. 그래야 어떤 번뇌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때 신과 합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욕망을 졸린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졸린 거, 수면욕, 먹고 싶은 거, 식욕, 그다음에 배설욕, 그다음에 성욕까지.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억지로 절제하고 금욕하지 말고 충분히 그것을 누리면 그것을 잘하면 그러면 진정한 쾌락, 신과 합일이 될 수 있는 여기서 쾌락은 육체적인 쾌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진짜 신과 합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과 합일을 했을 때 최고의 쾌락이다. 그런 의미에서 쾌락이에요. 이게 나중에 잘못 이제 와전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피론학파가 있었습니다. 회의학파라고 하는데 이 피론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이 신과 합의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불확실한 거,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은 불확실한데 그 불확실한 지식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과 합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정확한, 그래서 인간이 내리는 판단이 다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는 인간이 불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판단 중지를 해라. 판단 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신을 바라보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신과 합의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회의라는 것이 판단 중지를 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 피론은 바로 여기 나오는 그 피론입니다. 그리고 피론, 그리고 이 피론의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을 회의학파 또는 피론주의라고도 합니다. 같은 입장인데요. 인간이 알 수 없는 지식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 그쵸? 그 다음에 또 죽음의 세계. 우리가 또 모르는 어떤 형이상학의 세계. 그런 세계들은 사실은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알려고 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이렇다 저렇다 어떤 부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판단 중지를 하면 신과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자 그것을 그 당시에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계급은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죠. 주로 누가 있냐면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리스에.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웠던 이제 그리스 귀족들이 이제 이런 이제 철학적 고민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피로는 인간의 불확실한 지식 중에서 특히 죽음 이후의 세계, 그런 죽음 이후에 대한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현재의 그 평정을 누리자라는 주장을 특히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 고대 시대 때 이 피론이나 이 회의학파, 피론학파 사람들은요, 이 회의가 정말 있는 거냐 하고 의심하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판단 중지를 함으로써 이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신과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회의라는 것을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았는데요. 자, 그러다가 이제 중세로 넘어갑니다. 근데 아까 김성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세에서 그 판단 중지했던 그런 모든 거의 답을 기독교, 특히 카톨릭이죠. 카톨릭이 정답을 얘기해 줬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무엇이냐? 바로 천국인 거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서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심판을 받고 천국을 가거나 지옥을 간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도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런 것이야 라고 답을 얘기해 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대의 그 피론주의의 그 회의는 중세에서는 회의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늘 정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오면서 다시 피론이 얘기했던 회의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누굴까요? 데카르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요, 철학사를 모르면 이 책을 이제 깊이 알기가 어렵죠. 데카르트가 이제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방법적 회의. 중세 교회가 무너지면서 혼란이 왔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정말 믿어야 할 게 뭐지?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지? 라고 이제 혼란이 왔을 때 데카르트가 방법적 회의를 한 이유는 명석하고 판명한 거.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하게 정말 우리가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확실한 게 뭐냐,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모든 것을 다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을 의심하고 그러니까 회의주의자가 아니라 이것을 명석하고 판명한 걸 찾기 위해서 철학적 방법으로 피론처럼 회의를 했던 거죠. 그렇게 의심했더니 다 사라졌는데 한 개만 남았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의심이라는 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 의심이 뭐냐면 바로 의심은 뭐예요? 생각하는 거죠. 사유죠. 그래서 그 의심은 사유, 생각하는 것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카르트가 명석하고 판명한 분명하게 확실하게 있는 거는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생각하는 거는 확실하게 있던 거죠. 그리고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 이건 순서의 차원이 아니라 동시죠, 동시. and.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또 중세에서 사라졌던 어떤 그런 회의, 피론의 그 회의가 데카르트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 고대와 데카르트까지는 이 회의라는 것이, 의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수준 높은, 귀족들만 누릴 수 있는 수준 높은 것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또 계몽주의로 가면서 또 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잠깐 이거 좀 지울게요. 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자, 계몽주의. 이제 데카르트는 이제 근대 초기고요. 근대에서도 조금 더 지나서 계몽주의.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온 거죠. 데카르트는 15세기, 16세기 요 시기였고요. 자, 계몽주의에 넘어오면서는 이 회의에 대해서 회의를 또 이제 이게 진짜 맞는 거야? 하고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책에 그 몽테스키웨라는 근대 계몽주의자가 나옵니다. 이 몽테스키웨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는 사람은 광기나 광란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광기와 광란에 빠지냐면 정답도 없는데 계속 의심을 하다 보면 그냥 그 자체에 빠져버려서 광기가 돼버린다는 거죠.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의는 더 이상 하지 말고 계몽을 해야 돼. 계몽을 통해서 어떻게
좋은 사회를 인간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야 해. 계몽이 이제 인간이 이성으로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자. 이게 이제 계몽주의잖아요. 이성 중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일단 이제 중세의 신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인간이 신을 대신해서 좋은 사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죠. 법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질서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윤리, 도덕을 만듭니다. 좋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틀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치가들이 이제 실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현실에서 실현을 하려고 했던 시대가 바로 근대였던 거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물론 철학자가 얘기했던 어떤 이상적인 사회와 그 다음에 정치가가 얘기했던 것은 조금 이제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목적은 같았어요. 좋은 사회를 인간의 힘으로, 신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보자 라는 이제 목적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대신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자, 철저하게 만들어서 특히 윤리도덕에서 대표적으로 칸트가 이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정언명령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언명령이라는 게 뭐냐면요. 무조건 따라야 하는 어떤 이제 법이라는 거죠. 도덕이라는 거죠.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기독교식으로 치면 이거는 십계명과 같은 거예요. 거의 헌법 수준의 도덕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또 질서를 부여하고요. 도시도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요. 이제 이런 도시를 이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인간을 계몽을 하는데 그냥 말로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예술을 통해서입니다. 예술. 그래서 주로 문학을 통해서 소설로 대변하는 문학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을 그리고요. 또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도로도 만들고요, 주거 형태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만들고요, 또 도시도 완벽하고 질서 정연한,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법과 질서, 윤리도 완벽하게 살아가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는 시대에 인간이 그런 완벽한 도시, 완벽한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요? 명료한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명료하다는 거는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분명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시대가 근대예요. 그래서 이 4장의 제목이 근대와 명료성입니다. 그래서 도시도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파리 같은 경우는 에펠탑을 중심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쫙쫙쫙쫙 퍼져나가고, 또 도시를 계획할 때도 이렇게 가로 세로, 그래서 스트리트 무슨 가 이렇게 이렇게 그 거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번호를 매긴 게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고 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명료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중심으로 이제 주소를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도로명으로 이제 집어내서 바뀐 게 이제 그런 걸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국가는 그 근대 시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료하게 법을 가지고 체계를 가지고 사회를 이제 도시를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죠. 근데 이런 이제 근대의 노력이 이 현대로 넘어오면서 자 이제는 이런 근대한 명료한 사회가 이 저자는 실패로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정말 계몽주의자가 만들려고 했던 어떤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도시, 명료한 사회가 되었냐면 안 됐던 거예요. 왜? 왜냐면요, 인간의 그 자유와 욕망이 질서와 법보다 더 컸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그 질서와 법으로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갈망, 욕망을 제어하려고 했지만 그게 잘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이제 중세에는 교회가 그 기독교가 그래도 이거를 좀 제한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근대까지도 좀 가능했는데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특히 이제 니체 이후에는 또 이제 모든 그 인간을 지배하는 어떤 그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또 자본주의가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이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물건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물건이 팔리지 않고 쌓여 있으면 망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본주의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물건을 그냥 사세요 하면은 삽니까? 안 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물건이 얼마나 필요한지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는데 설득을 할 때 무엇을 건드리냐면 바로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거를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사지 않으면 당신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소비자 위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철학자나 정치가들은 여전히 그런 제도와 법과 질서와 윤리 도덕을 통해서 사람들을 제어하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특히 자본주의가 특히 어디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자꾸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자극하면서 자유를 누리라고 충동질을 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은 이거는 끝이 없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여성들은요, 제가 여자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여자예요. 예뻐지고 싶어요. 나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살이라도 더 젊어 보이고 싶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발악을 합니다. 저도 날마다 팩을 해요. 정말 우유 가지고 누가 어떤 연예인 송혜교 씨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송혜교 예쁘잖아요. 이거 40대거든요. 근데도 너무 이쁘잖아요. 주름도 없고 피부도 너무 곱고. 근데 이제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송혜교가 막 부록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안 피부를 유지하는 비법은 우유 세안이더라. 우유를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꼼꼼하게 세안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유로 이렇게 마사지를 한다더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유튜브에서 해봤다 무슨 효능 쫙 나와요. 그러면 저같이 이제 50이 넘어선 사람들은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고 싶거든요. 주름 가능한 최대한 안 들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따라해요. 저도 날마다 우유 세안도 하고요. 우유 밀가루 섞어가지고 팩도 하고요. 날마다 합니다. 욕망을 부추기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안 끝나요. 이제 또 그것만 하나요?
그러면 또 이제 더 예뻐지고 싶어서 이제 화장품도 뭐가 좋을까? 그러면 이제 제가 쓰던 화장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홈쇼핑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팩트도 엄청 많은데 뭐 이 팩트를 쓰시면 정말 뭐 견미리 씨, 왜냐면 견미리 팩트로 유명한 그 견미리 씨가 나이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그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이쁘시고 정말 너무 젊으신 거예요. 이 팩트를 바르면 정말 저처럼 동안 피부가 유지가 되고 화사해질 수 있습니다. 안 사겠습니까? 삽니다. 또 건강 어떻습니까? 요즘 건강 프로그램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혈관이 문제다. 사실은 혈관이 막히면 뭐 고혈압, 당뇨, 모든 뭐 심장병, 뇌졸중 사실은 그 혈관이 막히면 거의 웬만한 병든 다 걸린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럼 그 혈관을 뚫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뭐 위대한 박사 아니 천기 누설 이런 프로그램에서 혈관을 뚫는데 폴리코사놀이 좋다더라. 그럼 또 그 폴리코사놀을 가지고 의사가 나와서 막 얘기를 하고 폴리코사놀이나 좋은 음식을 막 또 소개를 합니다.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딱 채널 돌려보세요. 홈쇼핑에서 뭐 팝니까? 폴리코사놀 팔아요. 그러면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은 폴리코사놀 살까요? 안 살까요? 삽니다. 그래서 또 한때 폴리코사놀이 막 팔렸어요. 또 그러다가 또 이제 그게 한 몇 달 되고 나면 또 이제 이게 그 의학 그 프로그램하고 이 홈쇼핑하고 이게 또 이렇게 있대요. 이번에 또 뭘 팔까? 그래서 이번에는 양파즙을 팔자. 그러면 또 이제 양파의 효능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양파가 정말 부작용 없고 냄새가 좀 이렇게 나는 거 말고는 마늘, 양파 이거는 진짜 부작용이 특히 양파는 좋은 거는 50가지인데 부작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양파에 대해서 또 그 의학 정보 채널에서 또 엄청 얘기를 합니다. 양파를 드셔야 합니다. 그럼 양파를 또 어떻게 먹는 요리법 나오고 쫙 나와요. 뭐 위대한 밥상 해가지고 양파가 짜잔 소개됩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홈쇼핑 딱 돌려보면 뭐 나와요? 양파즙 나옵니다. 양파즙 안 드시면 막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양파즙 당장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집에는 무엇이 잔뜩 쌓여 있을까요? 그런 이제 건강 관련 식품들이 계속 쌓여 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목사님 아프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얼마나 열심히 영양제고 뭐 그런 것들 또 견과류 좋다더라. 그러면 또 견과류 또 엄청 풀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에서는 끊임없이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걸 팔기 위해서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요. 인간은 또 젊어지고 싶고 건강 유지하고 싶고 예뻐지고 싶고 그걸 또 유지하고 싶고 그런 게 끊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이 질서와 어떤 제도로 제어하기에는 이제는 갇혀 있지 않는 거죠. 이제는 풀려버린 거죠. 그런데 결국 누가 이겨요? 숫자가 많은 대중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욕망을 창출해야 소비가 촉진이 되죠. 그래야 또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무엇이 또 덧붙여 주냐면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과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또 근거를 제시를 해줍니다. 이거를 바르면, 이것을 먹으면 건강해진다더라. 그러면 또 의사가 한 말이면 사람들이 누가 좋다더라면 에이 그런데 의사가 얘기했다더라. 그러면 어때요? 말 듣잖아요. 비타민 C. 요즘 이제 이제 목사님들 다 이제 진짜 뭐죠? 비타민은 먹어야겠더라고요. 이제 영양제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막 선물 받으면 영양제 이거 왜 먹으면서 막 엄청 쌓였었어요. 그런데 진짜 50 넘어가니까 안 먹으니까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이제 영양제를 내돈내산 제가 돈 주고 사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꼭 빠지지 않는 두 가지는 반드시 무조건 사는데 비타민 C하고 비타민 D는 이거는 반드시
그러니까 물론 종합 영양제 안에 들어있지만 그거가 좀 양이 부족하니까 비타민 D, 비타민 C는 꼭 사 먹어요. 근데 왜 제 머릿속에 비타민 C와 D가 머리에 이렇게 박혔을까요? 다 그런 거죠. 의학 정보 프로그램 또 언론에서 기사에서 비타민 C를 먹으면 면역력이 강화돼서 감기가 걸렸을 때도 비타민 C를 먹으면 빨리 낫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 시대 때 비타민 C가 정말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혹시 코로나가 들어오더라도 걸리지 않게 한다더라. 이제 그래서 비타민 C는 꼭 챙겨 먹어야 된다. 근데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나이 들면 이제 골다공증, 특히 여성들은 이렇게 갱년기 오면서 이렇게 칼슘이 쑥쑥쑥 빠져나가서 뼈가 구멍이 보모보모 생긴대요. 근데 햇빛을 쏘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안 먹으면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몇만 원씩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먹는 비타민 D로 매일매일 섭취를 하자. 그래서 비타민 C, 비타민 D, 종합 영양제 뭐 이래가지고 기본 한 서너 알은 매일 먹고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언론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를 발전시키고 또 그렇게 더 이렇게 자본주의가 더 발전되게 되는 원동력과 생명력이 되는 긍정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호하죠. 요즘엔 하도 좋다는 게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새싹보리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거 다 먹으려면요 한 20알 먹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다 먹어요? 아유 감당 안 됩니다. 한때 지금은 좀 우리 김환수 목사님 우리 스토리라인 선생님이신 김환수 목사님 김성 목사님 기억하시죠? 예, 몇 년 전에 기승전 종합 영양제 한동안 1년 동안 하던 종합 영양제 열심히 전도하시더라고요. 한 10개는 챙겨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뭐 마그네슘 뭐 하시는데 한 달에 한 10만 원꼴 들어가신다고 영양제 챙겨 드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챙겨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짜 뭘 먹어야 되지? 모호한 거죠. 자유는 누리는데 정답을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의사는 또 그래요. 너무 그렇게 다 먹을 필요 없다. 뭐 영양제 중요하지 않아. 음식만으로도 충분해. 어떤 의사는 아니야. 영양제 먹어야 해. 뭐가 맞죠? 큰일 났어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호해요. 근데 정답을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젠 더 이상 국가나 학자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질서정연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호한 시대에 그러면 정답을 얘기해 줄 수 없으니 누가 이걸 선택해야 될까요? 개개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는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지금 이 현대 시대 그리고 이 자본주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은 모호함인 거죠. 근대까지는 명료한 사회였습니다. 근데 더 이상 지금은 명료한 사회가 아니고 모호함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개개인이 혼란스럽지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 따른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이제 숙명이에요. 불안은 이제 숙명으로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불안을 견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해결해 줄 만한 집단이나 정치 체제는 없습니다. 그냥 방황하는 개인들이 알아서 자기가 다양하게 떠돌아다니는 그 것들 중에서 본인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응해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종교도 다원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예요. 자, 그러면 다 옳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를 선택하겠다. 나는 불교를 선택하겠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은 나는 기독교를 선택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기독교라는 질서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 질서 안에 들어가서 그 질서 안에서 체제 안에서 순응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면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그 체제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싫다. 그러면 나는 무종교다. 그럼 그냥 평생 불안감의 모호함 속에 살아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 4장에 대한 이제 정리 내용이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공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